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우리 우리 세계에서 잠시만요. 알아보는 우리 신앙을 세계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보는 신앙을 위하여 오 우리의 아버지 하느님, 창조의 광채 안에서 인간 생명의 아름다움 속에서 당신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소서. 당신의 손길이 만지심으로 우리의 세계는 거룩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형제 자매와 함께 당신의 축복을 나누며 당신의 현존 안에서 생명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 네. 네.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 있고, 이건 제가 나눔을 해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느님이 계심을 난 보았네. 그리고 알았네. 예,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도 찬미 받으소서 학교를 시작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나려면 고통받는 실제를 바라보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복음의 기쁨은 알려줍니다. 우리는 찬미 받으소서 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저 멀리 계신 하느님, 인간과 세상과 떨어져 홀로 빛나는 하느님이 아니라 창조의 하느님, 생명의 하느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고자 하는 찬미의 여정은 천상의 하느님을 향하고 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생명으로 가득한 자연과 나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서 하느님을 찾고 찬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삶을 마주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나의 창조주여 생명의 주인이시며 그분에게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나의 형제여 어머니라는 의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찬미 받으소서 학교의 목적입니다. 찬미 받으소서 학교는 단순히 배움과 지식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과 신앙, 믿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자야?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만일 하느님께서 세상 없이 그분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면 굳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직분은 세상이 지닌 신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신비를 탐구하며 하느님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새로운 은총의 순간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냄새를 맡는 모든 것이 거룩한 품의 호응으로 느껴질 때, 내 형제와 누이의 존재가 경외로움으로 다가올 때, 억압받는 지구의 아픔이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 아픔을 돌보려는 성령의 움직임이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느끼는 것이고 그분을 참으로 찬미하는 것입니다. 네,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학교에 참여하신 모든 형제자매님들께서 하나님의 다가옴을 느끼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희망과 기쁨, 생명의 경외감을 느끼며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아픈 지구의 울부짖음입니다. 기후변화와 위기에 대해 함께 듣고 마음의 변화와 삶의 태도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단순히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의가 끝나면 서로 그룹으로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구의 아픔에 대해 고민하는 이웃과 벗이 있음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강의 후에 이어질 나눔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네, 마음의 움직임과 변하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며 고통받고 아픈 이웃, 지구에 공감하고 돌봄의 소명을 받은 내 형제 자매와 공감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강의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참여해 함께 삶의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형제 자매님들과의 만남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럼 강의를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원통성당 김영태 심원 신부님이십니다. 네, 우리 신부님을 박수로 네, 초대하고 함께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천미수님, 예수님. 예, 오늘 천미바드수학교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원통성당 김명태 시몬 신부입니다. 잠시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된 거 나오고 있나요? 네, 잘 나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후위기에 관해서 우리가 기후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에는 맑은 물, 푸른 하늘,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기후위기라고 하고, 그리고 또 제가 기후위기를 하면서 부제에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구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이라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왜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이 따로 있나? 아니면 부자들의 하느님, 중산층의 하느님, 이런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인가라는 생각으로 왜 특별히 찬미받으소서라는 해칙은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을 이야기하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은 첫 번째로는 기후위기에 관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재앙,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된 환경 재앙, 그리고 또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사건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경 철학, 기후위기가 도래하면서 처음에는 환경윤리라고도 하고 환경 철학이라는 것들이 시작되었는데 왜 그런 것들에 관심이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회의 그런 가르침, 찬미받으소서에 나오는 가르침, 통합적인 그리고 그 생태적 회계라고 그것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생태적 회계에 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위기 첫 번째 이렇게 나오고요. 자,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우선 기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날씨와 반대되는 게 기후인데, 날씨는 이제 기온, 온도, 강수량, 흐림, 바람의 상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매일매일의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날씨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후는 장기적인 균형의 평균 상태, 그리고 긴 시간, 일반적으로 30년 동안의 날씨의 평균 상태가 어떤가에 관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기후는 커다란 주기로 변화하는데 그것을 변동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기후 변동. 기후값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움직임, 엘니뇨, 라니냐, 북극 진동 등 이런 기후의 변화를 일컬어 기후 변동이라고 하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기후 변화는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기후 변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일컬어 우리는 기후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 시간에는 기후 변화에 관해서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어떤 시시각각의 날씨나 그런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의 기후 변화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천호 교수님이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는 그,
국립 기상과학원 원장이셨던 분이 책을 쓰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후란 무엇인가? 기후 위기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지구가 온난해졌다. 자, 산업혁명 이후로 연료 배출 증가로 인해 20세기 초반부터 특히 70년대 후반부터 뚜렷한 기온 상승을 의미하며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식량 감소, 생물 다양성 파괴 등이 급격하게 일어난 것을 지구 온난화라고 이야기하고, 자, 기후 변화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인간이 일으킨 기후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원인을 뜻하는 거라면 기후 변화는 온난화를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 지구 환경의 변화를 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후가 변화하면 우리 삶에 위기가 닥친다. 자, 그래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 일컬어서 이 보고서가 IPCC라는 것이 있는데, 기후 변화의 최근의 연구 성과물을 취합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한다. 2013년 5차 평가 보고서에는 259명의 주 저자가 참여했으며 5만 명이 논평에 더해졌다. 어떤 주제의 과학적 평가도 이렇게 많은 국가, 과학계, 과학자들이 폭넓게 참여한 적 없다. 이 보고서는 세계 과학계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장 권위 있는 진술이 된다. 그 결과 2007년 기후변화 간 정부 협의체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선 기억하고요. 그리고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에서 우리는 이제 그 목표를 산업혁명 이전의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2100년까지 2도 이내로 한정시킨다라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평균 기온이 1도 정도 상승했는데 이러한 기온 상승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년마다 0.2도씩 날씨가 뜨거워지고 있으므로, 기후가 뜨거워지고 있으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2040년경에는 기온이 1.5도 상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1.5도로 기온 상승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1.5도 상승 시 북극 해빙은 1세기에 한 번 사라질 거고 산호초도 70%가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30년까지 2010년에 발생한 탄소 발생량의 45%를 감소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만약 이게 온도가 2도가 올라가게 된다. 그 밑에 2라고 써여 있죠. 2도 상승 시 북극 해빙은 10년에 한 번 완전히 없어지고 산호초는 멸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는 석탄 발전을 중단해야 하며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가 변화하면서 아예 사용을 안 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화석 연료가 있어도 쓰지 않는 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10년 전부터 기후 대응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나 부호만 요란할 뿐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대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일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며 향후 10년에서 20년 이내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2020년대가 지구의 심각한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인류의 마지막 기회이며 그 책임은 우리 세대에게 맡겨졌다. 그리고 오늘 이 단락의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인류 운명은 자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가르는 문턱값이 기온 상승 1.5도다. 안정된 시기에 성실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만 변화의 시기에는 감각이 더 중요하다. 그 감각의 중심에는 1.5도라는 목표가 놓여 있다. 예, 이것이 파란 하늘 빨간 지구를 통해서 전
국립기상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통된 우리 이 찬미바드 소서에서 나오는 공통된 목표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기후변화, 환경 재앙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이 개입돼서 발생한 환경적인 사고,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들에 관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화면을 보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특히나 국내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예요? 첫 번째 사진은 런던 스모그 사진입니다. 1952년에 발생한 가정용 난방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고, 이 런던 스모그 사건은 12월 5일부터 9일간 일어난 일인데,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총 1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미세먼지 표지판 보이시죠? 찡그린 표정이고 나쁨 96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하며 환경 법령으로는 PM-10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사람의 폐포 속까지 침투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기 오염의 상황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현황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진 않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질 오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낙동강 페놀 오염 사태. 이 선생님 우리는 맑은 물을 먹고 싶어요라고 있는 것이 페놀 오염 사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페놀 오염은 1991년 3월 6일, 3월 16일 두산전자 구미공장에서 페놀 원액 30톤이 파손된 파이프를 통해 낙동강으로 유입된 사건이고 그 페놀 원액이 대구 상수원인 다사치수장으로 흘러들어서 이 환경 오염을 일으키게 물을 오염시키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차로 끝나지 않고 2차로도 연결되는데 4월 22일 부실보수 공사로 인해서 페놀 탱크가 파열돼서 페놀원액 1.3톤이 낙동강으로 유입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페놀 원액이 다사치수장으로 흘러들었고 수돗물을 오염시켰는데 이 취수장 측은 원인 규명을 하지 않고 염소를 다량으로 투입해서 이런 더 나쁜 물질이 발생됐다 그러죠. 자, 우선 페놀은 염료나 수지를 만들 때 쓰이는 특이한 냄새를 가진 유기물질이다. 페놀이 정수장에서 염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 만들어진 클로로페놀은 페놀보다 악취가 훨씬 심하고 농도가 1ppm을 넘으면 암, 중추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키는 물질들이다. 이것이 정수장을 통해서 대구 모든 지역의 식수로 공급되었고 일부 주민들은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고로 많은 피해 보상과 자연유산, 임신 중절을 하기도 하였으며 두산그룹 회장이 물러나고 환경처 장차관을 인책 경질되었다. 그리고 영남 전 지역이 페놀 파동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가 마시는 우리나라의 수돗물 기준이 엄청나게 높지만 아직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게 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안 기름 유출 사고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원봉사도 가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가장 큰 유조선을 통한 기름 유출 사고입니다.
자, 유조선 허베이 스트리트호가 충돌하였으며 유조선에 적재된 12,547km의 원유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국내 최대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것도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유류 오염 사고 이후 주민들은 메스꺼움, 시력 이상, 호흡기 이상 등 건강 자각 증상들을 보였다. 그리고 이런 사고들이 있은 다음에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2013년 4월 허베이 스트리트 유류 오염 지역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런 특별법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네 번째로 자, 생태계 교란종, 해외의 동식물들이 오게 되거나 그리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사과의 주산지들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사과 주산지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 교란 생물이 지정된 건 1998년 2월 첫 번째로 황소개구리, 큰잎베스, 파랑불, 우럭 등이 지정됨으로써 시작되었고 현재는 동물 21종, 식물 17종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명한 건 뉴트리아와 가시박이 있다라는 거. 이 개체수 변화 이렇게 되어 있죠. 13년에는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까지 7,000마리, 6,000마리까지 늘었다가 현재는 2,000마리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과 주산지의 변화,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과거에는 이 사과 주산지에 대해서 배울 때 이렇게 얘기했죠. 봉화, 구미, 대구 이쪽에서 사과가 이 사과의 주산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접경 지역 파주, 포천, 화천, 양구, 인제 그쪽이 사과 주산지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70년 후 약 2100년경이 되면 우리나라의 그런 접경지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분만 강원도 일부분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하게 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 기후 변화와 상관없이 이 환경 재앙, 원전 사고 가장 큰 원전 사고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죠. 1986년 구소련 우크라이나 공화국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 4호로가 발생한 최악의 원자력 사고입니다. 핵 폭주에 의해 순식간에 폭발했고 노심은 경납 건물마다 터져 올라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을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희귀가스 5천만 큐리가 비산됐고 이 방사능 그것을 하는 단위가 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10억 큐리에 이르기까지 이르렀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피폭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서 유럽 전역이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식품의 방사능 오염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지구 피폭이라는 단어가 이때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 파국적인 사태를 부를 수 있는 사고들이 예상된다. 핵폭주에 의한 사고 가능성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예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에 있는 핵발전소가 폭발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자로 6기 중 1에서 3호기에서는 노심 융용이 발생했고 1, 3, 4호기에서는 수소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함께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최고 단계인 7단계에 이르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 원자력 이 뭐라 그러지? 어, 물 오염수 방류에 관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즘 방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잘못되고 있는 거, 못하는 거, 그리고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잘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 친환경 정책이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는가?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잘하고 있는 것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종량제라고 하죠.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버리는 양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것, 쓰레기 종량제 도입,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94년부터 시범 운행을 일부 지자체에서 하다가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의의가 있는데, 자, 경제적 자원 가치는 21조 원.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가치가 21조 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200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다가 2013년부터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고, 음식물 쓰레기를 사후 처리 위주에서 사전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자, 그리고 어, 음식물 쓰레기 수요가 유형에 따라 전용 봉투 방식, 칩, 스티커 방식, RFID 방식에 기반이 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들이니까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통해서 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비율이 94.3%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매립 비율은 1.9%로 상당히 낮아졌다. 그리고 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통해서 침출수와 악취가 감소하고 소각 및 매립하는 단계에서 환경 오염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개인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쓰레기가 감소하는 확실한 문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들은 아주 당연하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나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아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우리가 정말 칭찬해야 할 만한 그리고 모범적인 그런 정책이고 사례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3분 지났죠? 자, 세 번째로 환경 철학, 환경윤리 또는 환경 철학의 등장. 처음에는 환경윤리라는 말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것이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가장 어, 시작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1962년 살충제 DDT의 폐해를 고발하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해충을 박멸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일 줄 알았던 DDT 살충제가 해충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죽이고 있다는 고발입니다. 그리고 이 DDT 살충제를 만든 사람은 44년에 아주 젊은 나이에 화학자가 개발했는데 이 발명으로 인해서 47년에는 노벨 화학상을 받기도 했던 그러한 어, 과학에서는 이제 해충을 없애는 살충제로 그런 모든 것들을 그 해충을 죽이면 농업 생산성이 아주 높아지게 된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생물학자인 레이첼 카슨이 그것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니까 과학 만능 신화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고 그 그 해충을 죽이려고 했던 그 DDT라는 살충제가 단지 그런 해충에게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이 사슬을 통한 이렇게 먹이 사슬이라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먹이 사슬을 통한 DDT 생물 농축이 일어나고 그 영향이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또 어느 날부터인가 봄이 되어도 새들이 울지 않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그 책의 제목을 침묵의 봄이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팔리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환경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충격을 준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자, 먹이 사슬을 통한 생물 농축, DDT 살충제의 폐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제기된 이런 환경 윤리에 관한 그 철학들입니다. 그 당시에 60년대 후반 로마 클럽 연구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발표되게 되었는데 그때 인류의 암울한 현실에 사람들은 전율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의 필자들은 인구, 농업 생산, 천연 자원, 공업 생산, 오염 등 5가지 요소로 지구의 성장 가능성을 진단하면서 100년 이내 이 5가지 모두 성장을 중지하고 인류는 심각한 이 환경적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이렇게 제기되게 되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로는 게럿 하딘이라는 철학자의 구명정 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명정이 어디에 쓰이는지 다 아시죠? 배가 사고 났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구명정에 사람들이 타야 하는 것처럼 게럿 하디는 74년에 이 현재 상황을 이런 그 환경 재난 같은 그런 지구의 위기 상황에서 판단하기를 지금은 구명정에 타고 있는 상태다 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구명정에 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진국들은 이 사람들을 충분히 태워줄 수 있는 그런 구명정이지만 그런 제3세계 국가들, 인도,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등 그런 나라들은 3세계 국가들은 너무 많은 인원으로 인해서 과잉 승선을 한 이제 가라앉을 구명정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선진국들의 구명정이 그 과잉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물에 잠기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제한해야 한다. 특히나 이민으로 오게 되거나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공멸의 길이 아니라 선진국 국민들만이라도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3세계에 대한 식량 원조를 중단하고 이민도 동결해야 한다라는 역설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과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과격하게 주장해요. 제3세계가 알아서 굶어 죽도록 방임해야 한다라는 내용들도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위기의식이 극히 비윤리적인 해법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에 보면 아주 비윤리적인 그리고 또 잘못된 생각이라고 있는데 그 당시의 위기의식으로서는 최선의 해결책을 좀 비윤리적이긴 하지만 최선의 해결책이 이것이다라고 제안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물의 방에 관해서 피터 싱어라는 공리주의 철학자죠. 오늘날까지도 20대 초반에 발표한 이런 책인데
에, 이 동물의 고통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공장식 사육의 관행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런 직접적인 그런 예시를 들게 되는데 이 첫 번째로 공장식 사육 그리고 미식가들이 고급스러운 입맛에 맞기 위해 고통스럽게 빈혈인 상태로 키워지는 비일 송아지, 비일 송아지가 있대요. 그 빈혈 상태로 키워지는 송아지들이 있었고, 그리고 화장품 독소 실험을 위해서 그 독소를 시험하느라 눈이 썩도록 실험당하는 토끼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동물에 대한 이러한 관행은 인간 중심주의라는 통념에 기초하며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에 따르면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가 잘못된 것이라면 동물에 대한 종차별주의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토의하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환경 철학이 대두되면서 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상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철학자 하디는 자원의 고갈과 인류의 생존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제기한 거고, 그리고 이 싱어라는 철학자는 자연은 고통스러운데 특히나 동물이라는 종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공장식으로 사용되고 빈혈로 키워지고 그리고 그 독성 사용으로 해서 토끼의 눈이 썩어가는 그러한 그러한 반대 급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거고, 그리고 이것은 이런 자연 문제에 대해서 견해 차이는 해법이 무엇인가에서도 발생하지만 무엇이 문제인가에서도 발생한다. 문제의식의 차이가 해결책의 차이를 규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찬미받으소서에서 또한 무엇이 문제이고 문제가 무엇인지는 똑같은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문제의식은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이런 환경의 문제에서 중심이 됐던 건 인간 중심주의로 인간의 풍요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환경의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 때문에 탈인간 중심주의로 진행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인간 중심주의가 환경 문제를 낳았고 이러한 점에서 서양 철학의 전통 철학의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의 가치를 발견하고 실천 방안을 정립하게 되는 그러한 철학의 사조, 탈인간 중심주의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음의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찬미받으소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아, 자, 네 번째 찬미받으소서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부제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자, 찬미받으소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2015년에 찬미받으소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교회의 첫 환경예측이고 이 반포의 배경에는 2015년 12월에 있었던 파리 기후협약이 아주 중요한 배경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유엔 기후협약 사무총장이 따로 있고 그리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것의 발표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022년에 교구장님께서 우리 춘천교구장님께서 춘천교구 7년 여정에 이를 이렇게 반포하셨고 20가지 환경회복 실천표 그리고 춘천교구 탄소 중립운동 그리고 기도를 통한 생태 형성의 내면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에 이렇게 됐고 24년에 올해 또 후속 권고가 나오게 됐죠.
그 후속 권고의 내용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박한 삶으로 가난의 영성 회복, 기꺼이 소박함을 선택하고 불편함을 감수한다. 이거. 자,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공통점,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교회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인간이 유발한 기후 변화는 과학적 실제 현상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완화시키는 일은 인류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도덕적 종교적 과제입니다. 현대판 노예와 기후 변화에 관한 바티칸 회담 선언문 15년 7월에 이렇게 발표하신 말씀입니다. 회칙 찬미보드 소서 해석에 있어서 환경 회칙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회 회칙입니다. 생태론적 현실에서 출발하지만 사회 회칙입니다. 쓰고 버려진 이들, 가장 가난한 이들이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찬미바드 소송은 사람을 쓰고 버리는 문화에 맞서는 회칙입니다. 회칙은 사회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일한 실학자들은 생태론적 사건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지 매우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미바드 소설을 단지 환경 회칙이 아니라 사회 회칙으로 보는 관점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후 위기의 근원을 단지 지구의 훼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태학적 사건들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따르며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주목하며 사회 회칙으로 받아들여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극심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것이 이런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에 해당하는 위기들이 많고, 그리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업 생산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과학적이나 우리 교회의 판단이나 똑같이 이런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2015년 11월 그 파리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1이라는 것에서 발표된 건데, 그리고 또 이것은 하늘 땅 물을 벗이라고 우리 그런 기후 위기에 관한 실천 제안서 교회에서 나온 하늘 땅 물벗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은 과학적인 것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까 넷제로라고 탄소 중립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로 노력하는 것, 온도 증가를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중립을 달성해야만 한다. 온실가스 중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줄여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45년과 50년 사이에 넷제로로 떨어뜨려야 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60년과 80년 사이에 넷제로로 떨어뜨려야 한다. 온실가스 넷제로는 순 배출량이 제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더 이상 배출하게 되지 않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찬미바드 소서에서는 4가지 정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환경 정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일부 부유한 국가들의 엄청난 소비로 야기된 온난화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특히 아프리카에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 두 번째 먼저 했네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분배 정의에 관해서 지구가 공동의 유산이 난 지구가 우리에게 내어주는 열매는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세대 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리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속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4번째 세대 간 제가 자꾸 4번째랑 3번째랑 헷갈렸네요 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적 정의,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피조물에 대해 주님께 찬미를 드리고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것의 네 가지 정의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미받으소서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찬미받으소서의 핵심이 되는 건 통합생태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통합적인 사고라는 것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어, 우리가 서양 사람들은 그 사물을 봄에 있어서, 어, 이 원숭이와 바나나, 새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다면 서양 사람들은 어, 새와 원숭이를 하나로 이렇게 치지만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관계성을 생각해서 원숭이와 바나나와 새가 있으면 원숭이와 바나나의 동그라미를 치는 것처럼 이런 관계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적인 생태론에는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는데 경제 생태론, 문화 생태론, 일상생활 생태론, 인간 생태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거 네 가지가 이런 생태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것은 경제와 생태의 관계성에 관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생태계 상호작용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 간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라고 교회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생태론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거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가 생산되는 것까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핵 폐기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핵 폐기물들에 대한 처리 비용, 그리고 이 그 원전이 정지된 다음에는 폐로에 관한 비용까지도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생각해 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를 이야기할 때 그러한 것들을 산출할 때 경제 생태론의 방향에 그것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 생태론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단지 인간의 문화와 생태가 아니라 문화와 생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 어, 소비주의적 문화의 단점은 전 세계의 문화가 획일화된다라는 거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소비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아주 옳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각자 문화 안에서 각 나라만의 고유한 문화 안에서 시작되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각자의 고유한 문화의 좋은 것들을 다시금 살펴보고 그것을 복원하는 것이 우리 생태계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비주의의 문화 획일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공통된 문화가 아니라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들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한다. 그리고 일상생활 생태로는 이거예요. 인간의 삶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분석, 인간의 삶의 질, 그리고 인간의 환경과 조화, 그리고 좋은 전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만남, 상부상조 같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존되는 것은 인간 일상생활의 생태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인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그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에 올바른 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교통에 관해서 사람들이 그 대중교통 그리고 길 같은 것들은 인간 삶의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퇴근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에 관해서
이렇게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 주택 문제 그리고 도로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로에 이렇게 어, 도시의 삶의 질에서 교통체계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통체계는 종종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대중교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위해선 많은 도시들에선 사람들의 과밀, 불편, 긴 배차 간격, 불안 때문에 품위 없는 대접을 견뎌야만 합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분석에서 집과 도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단지 이것은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들을 다루는데 대표적으로 주거 환경과 도로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 관한 좋은 공동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동선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 인간 삶의 질, 인간의 환경과 조화, 만남과 상부상조 같은 다른 아름다운 것들이 도움이 될 때 이것은 값진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생태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몸에 관해서 그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하느님의 선물이며 공동의 집으로 인정하는 태도, 단지 지구를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아끼는 것이 이 지구를 아끼는 태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 자, 올해 4월 초에 무한한 존엄이라는 신앙교리부 선언이 발표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 낙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체적이고 영적인 것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온 은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이런 이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이 몸이 내 남자인 내 몸이 그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드는 상태로 변환할 수 있다. 수술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낙태에 관해서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낙태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무한한 존엄이라는 신앙교리부 선언을 통해서 신체적이고 영적인 것 모두 하느님으로부터는 은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인간 생태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 우리 몸이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인식, 그리고 지구 또한 하느님의 선물이고, 이 몸도 이 공동의 집인 지구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담겨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통합 성태 행태론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에서 이것을 일컬어서 생태적 회계라고 하는데 생태적 회계에 이르기 위해서 그 전제로 생태 영석에 대한 교육 그리고 대화를 필요로 얘기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의 결실로 생태적 회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태적 회계
이 6가지 차원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교 영성입니다. 영성은 육체나 자연 또는 실제와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 일치를 이루며 그 안에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시작에 찬미바드 소서의 시작에 프란치스코 성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프란치스코 성인, 그는 하느님의 피조물과 가난한 이들과 버림받은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 프란치스코 성인은 해와 달, 또 가장 작은 동물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미하며 벅찬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인은 모든 피조물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꽃 앞에서 설교하며 꽃이 마치 이성을 지닌 듯 주님을 찬미하도록 초대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보나벤투라 성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만물의 공동 원천에 관한 성찰로 더 큰 경외심에 가득 차 아무리 작은 피조물이라도 형제나 누이로 부르고는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것들을 하느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형제라고 생각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적인 회개를 요청하고 있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생태적 회개입니다. 하느님의 작품을 지키는 이들로서 성덕 생활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생태적인 문제들에 관심이 없었던 거, 우리가 인간적인 잘못만 문제의 회개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변화해서 내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그런 작품인 그리고 우리의 형제인 피조물을 돌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회개 또한 내적인 회개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구매와 소비로 이루어진 그런 생활 양식에 대한 반성. 구매는 단순히 경제적인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도덕적인 행위를 동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 그리고 이 하느님의 선물, 세상이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거, 감사와 무상성.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하느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선물하셨음을 인식하고 이것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감이 부여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세상을 선물 받았는데 숨을 쉬면서 공기값을 내지는 않잖아요. 우리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공짜로 주셨다라는 거, 그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회개는 단순히 어떤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만, 어떠한 집단, 일부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 이 지속적인 변화, 아까 전에 공통의 넷제로라고 하죠.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공동체의 회개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조물들의 메시지에 우리들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인간이 무시하지 말아야 할 질서와 역동성을 이미 그 안에 새겨주셨다. 우리가 자연환경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세상을 지으신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피조물 안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할 하느님 세상 창조의 원리가 새겨져 있다. 루카복음에 예수님께서 참새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가운데 하느님께서는 한 마리도 입지 않으셨다. 이 참새에 관한 한 마리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새를 막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교황님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54분 동안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난한 이들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소외되고, 우리 인간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을 살피시는 하느님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노숙자가 갑자기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신문에 실리지 않지만 주가가 2포인트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대서특필됩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그 이렇게 인간 생명에 관한 소중함에 대해서 교황님은 항상 이야기하시고 복음의 기쁨에서나 찬미받으소서에서나 어, 하느님은 우리 인간들이 소외하고 무시하는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시는, 그리고 또 지금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소외되고 파괴되고 있는 자연 환경에 관해서 하느님께서는 그 피조물에 관한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 하느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소외된 이들, 그리고 지구 환경 파괴로 인해서 소외된 그런 자연 환경들까지도 하느님께서는 신경 써 주시는 하느님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지구를 위한 기도를 바칠 때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찬미받으소서 이런 실천 여정에서 어떠한 분리수거를 잘하거나 그런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찬미받으소서 분과에서 그리고 또 본당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될 텐데, 만약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반대하는 플랜카드를 성당에 걸게 되었다. 그럼 전화가 오게 되는데 그 전화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먼저 전화한다. 그리고 또 정의평화위원회 활동을 할 때 이 소양로 성당에서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미사를 봉헌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전화들을 받게 되는데 러시아가 올바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미사를 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 우크라이나 이겨라라고 미사하는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그러한 착각들을 일으킨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찬미받으소서 학교의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교회의 그런 활동들이 이런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 그런 정신, 사회교리의 정신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교황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알아주시고, 그러한 플랜카드가 걸리거나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우리들이 오해하지 않고 서로 반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이러한 강의를 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